일단 기후위기 대응 수업 내용은 크게 4개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일단 생태 감수성, 자연의 어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주로 이제는 시작하거나 아니면 저학년한테 많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렌드십, 그냥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어떤 친구로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인 생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 채식, 동물권,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주제로 이제 실천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하자, 이런 거.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까지도, 개인의 어떤 사실 실천보다는 나라의 어떤 국가의 정책 한 방이면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가 많이 해결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4가지로 많이 흐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설계할 때는 그런 내면화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하자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거기에 동의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떻게 설계하는지 볼게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한번 훑어볼 건데 6학년 수업으로 했던 겁니다. 6학년 수업으로 했던 건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과정에서 보면 지구촌에 나타나는 환경 문제를 알아보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실제 실천해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천 부분이 바로 우리가 프로젝트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천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다가 교육과정을 통합하려고 봤더니 도덕과에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단원이 있어요. 저는 이 도덕과에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을 프로젝트랑 항상 연결시켜요. 그러면 차시 확보도 되고 실제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덕과 연계하고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포스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부분을 국어와 미술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도덕을 내용적인 주제로 통합하고 미술과 국어로 결과물을 표현하는 걸 가지고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주제 표현 얘기하는 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선생님들이 좀 쉽게 프로젝트를 좀 설계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의 흐름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알아야 되고, 근데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지만 지구의 위기가, 지구의 미래가 어떤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에서 그런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많이 보고 조사도 많이 하게 해서 그런 어떤 심각성과 그런 위기라는 거에 어떤 과학적 근거를 많이 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좀 알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분의 실천 부분, 그리고 나만 실천해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부분까지 보통 이게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노력은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미미하지만 되게 상징적일 수는 있는데 그 마음이 모아져서 환경 정책으로 가야지만 크게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환경 문제를 접근할 때 초등학교라도 그런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에너지 정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 어벤져스를 만들 때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스토리가 있는 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에코 어벤져스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다. 근데 에코 어벤져스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생존의 위협까지 멸망할 수도 있다. 지금 북극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주 불능의 지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공감을 하고 이제 에코 어벤져스에 가입을 합니다. 되게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흑역사에서 말한 것처럼 환경 주제가 되게 많은데 한 주제를 깊이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토양 문제도 있고 대기 문제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저는 지구 온난화 한 놈만 팼어요. 그래서 한 놈만 지구 온난화 하나만 계속 강조했어. 그러니까 그 하나만 깊이 있게 해도 환경 문제의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보면 플라스틱 문제 하나만 해요. 충분해요. 교과서는 하나의 예시예요. 환경 문제를 다 다루라고 예시는 나와 있지만 그걸 다 다룰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에너지만, 어떤 분은 일회용품만, 어떤 분은 쓰레기만. 해서 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혹 어떤 분은 다 여러 가지 중에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괜찮긴 한데 한 주제를 한 반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실천도 하고 홍보도 해보는 것도 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은 배경 지식으로 지구 환경 문제를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심각성을 느끼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특공대에 가입하고 지구를 지키는 매뉴얼을 아이들에게 만들기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에 관련된 어떤 개념이나 이런 배경 지식이 좀 깊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담임이 아니었고 교과였어요. 그래서 담임이라면 한 1년을 했을 텐데요. 교과를 해서 지구를 구하는 30일간의 착한 습관으로 실제 실천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실천한 친구들은 너네는 이제 에코 어벤져스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코 어벤져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홍보 혹은 정책을 제안해보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실제성, 협력성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운동을 한 25년간 했던 환경운동가와 줌에서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좀 넓히고 심화했던 어떤 수업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활동을 정리할 때는 자기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보고를 하고 열심히 한 에코 어벤져스에게는 시상식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는 문제를 제시할 때 항상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유를 하면 선생님들이 쓰시면 좋은데, 어떻게 했냐면 2050년도에 지구가 거의 망한 그 지구에서 미래에서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야. 너 그렇게 막 살지 마. 그러면 2050년도에 이렇게 지구 망해.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니까 제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 좀 해줘라는 거를 2050년의 미래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는 영상을 제가 이제 도입 영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한번 1분 조금 넘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선생님들 이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와, 정말 좀 끔찍하죠.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은 미래에 있을 지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에코 어벤져스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의 스토리는
실제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지구 특공대 할 때 아이들이 지구 최악의 소설 쓰기를 했었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지력과 실천력과 홍보력을 겸비한 에코 어벤져스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하는 매뉴얼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팀끼리 만든 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107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정말 디테일해요. 실내 온도를 높이기보다 내복 스웨터 입기, 그릇을 닦을 때 설거지통에 물을 채우고 그 속에서 그릇을 닦는다. 목욕보다는 샤워를 한다. 그리고 어떤 애는 목욕할 때, 샤워할 때 딴 생각을 하지 않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딴 생각하면서 하면 물 계속 쓰니까.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은 없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물물 교환하여 쓰거나 가져다 쓰라고 한다.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쭉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업 환경 중에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교사가 기존의 교사 주도의 수업에 익숙해져서 변화된 교사의 프로젝트 학습에 변화된 교사의 역할을 잘 적응을 못해요. 적응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프로젝트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교사가 계속 바빠. 처음 프로젝트 할 때는 그렇다 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도 교사가 계속 바빠. 또 하나는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맡겨둬. 그래서 결과물이 안 나와서 나중에는 막 교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면서 막 마무리해. 이런 부분은 교사 역할의 부적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도한 개입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방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사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수업 운영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으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 아이들이 뭔가 학교 오면 정답병이 걸리잖아요. 뭔가 항상 정답을 말해야 될 것 같고 정답이 아닌 거는 말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애매한 것도 말할 수 있고 고민한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돼요. 교실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 결과에 보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3시 56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3시 56분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어보면 학생들은 나 답이 틀렸구나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교사가 한번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답이 틀렸다는 게 학생들의 그런 생각이래요. 실제 선생님 교실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제 수업할 때는 선생님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너한테 그거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너가 거기에 반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수업할 때 아이들이 정말 사소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벗어난 얘기라도 다 듣고 그거를 그 수업에 수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도 괜찮은데 이렇게 연결되네. 그래서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지만 학습자가 주도한 학습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의 생각, 학생의 의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안 되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허용적인 분위기를 교사가 만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토의 토론도 많이 하고 아이들 생각으로 이제 수업을 많이 운영하시면 사실 프로젝트 수업 운영은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프로젝트 수업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교사는 페이드 아웃 하면 돼. 사라지면 돼 라고 하는데, 이 페이드 아웃, 그러니까 교사가 사라지는 거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사라질까? 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학습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습 과정 능력을 같이 길러주면서 서서히 페이드 아웃을 해야 돼요. 이 학습 과정 능력이라는 거는 스스로 주도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소통하는 거, 이런 역량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외우게 선생님이 막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습 과정 능력도 우리가 지식 가르치듯이 가르쳐야 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역량들을 어느 정도 가르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프로젝트의 학습의 목표 중에 하나인 역량을 개발하는
개발에 염두에 두고 학습 과정 능력도 선생님이 계속 염두에 두고 수업 운영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려보면, 교사가 페이드 아웃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했을 때, 너 그 생각 왜 그렇게 했어? 근거를 한번 대봐. 그리고 뭔가 부족했어. 그러면, 이거 보충 자료 한번 더 찾아볼래? 라고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은 아이들에게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생님 계속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교사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와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카오스 혼란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뭘 결정할지 모르겠구나. 그럼 PMI 기법으로 이걸 한번 결정해 볼래? 혹은 뭘 할지 모르겠구나. 그럼 마인드맵으로 한번 너네 생각을 확장해가지고 주제를 한번 펼쳐볼까? 이렇게 사고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의도적으로 프로젝트 초기에 교사가 가르쳐줘야 돼요. 너네 그거 왜 못 정했어? 아직도 빨리 하나 정해. 5분 남았어. 한 가지 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 PMI로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매력적인 부분, 해결 방안 이런 걸 해서 가장 괜찮은 걸 한번 해봐. 그래서 사고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 되는 거예요. 옆에 그래프는 뭐냐면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나서 교사의 개입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교사의 개입이 엄청나죠. 어떻게 운영하는지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수렴하고 결과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교사가 하나하나 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학습 과정 능력이 생기면서 거의 마지막에는 교사의 어떤 개입 없이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실제 제가 담임할 때는 2학기 되면 무슨 프로젝트를 줘도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디자인 연구소 하나 차려야겠다. 우리 선생님이랑 그러면 이런 지역문제 연구소 차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학습 과정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 학습에서 지향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목적 의식적으로 프로젝트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 능력을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돼요. 특히 3월 달에 평화롭게 대화하는 의사소통 방법, 토의 토론이나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2번째, 3번째 할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수업을 밀도 있게, 그 다음에 더 주도적으로 교사의 개입이 좀 덜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지금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가 지났지만 제가 아까 예고한 대로 조금 그 방송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되고요. 시간이 허락하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구를 구하는 30일 착한 습관이라는 걸로 아이들이 이제 실천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과에서 이제 30일밖에 못했지만 제가 지구특공대 담임하면서 1년을 했을 때의 변화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근데 이 30일도 사람이 어떤 생활이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패들렛으로 매일매일 그 매달 며칠 이렇게 쭉 패들렛에 해놨거든요. 실천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공유하게 했어요. 근데 이 공유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거를 딴 아이들이 보고 댓글을 달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호응이 되니까 서로 되게 그 선의의 경쟁처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일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선생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운영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패들렛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서 이걸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 주는요 에너지에 집중해서 실천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은 에너지에 집중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요 밥 안 남기고 먹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그렇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실천하고, 그리고 선생님 저희 보상으로 친환경 제품 칫솔 이런 걸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몇 개 이상 실천해야지 줄까? 그럼 아이들이 카운팅해서 저한테 주면 그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 내용을 아이디어를 짜는 것도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프로젝트 수업 운영을 하는 것까지도 아이들한테 맡기는 게 정말 이제 아이들이 그 프로젝트의 주인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회를 하면 음악회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쭉 다 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그 선생님들이 조금 프로젝트 학습하면서 어떻게 운영 전략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 그 6학년 친구들이 너네는 그러면 그 홍보를 위해선 무엇을 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가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해서 3학년을 대상으로 기후 교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후 교실에서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거를 실행은 못하고 6학년끼리 연습하고 준비까지만 했는데 요새 같으면 줌으로 이렇게 후배들을 만나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되게 그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제 벤치마킹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게 되게 좋아요. 벤치마킹은 전문가가 사고하는 방식 혹은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제 물꼬를 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우리 기후 위기를 위해서 기후 행동했던 그런 퍼포먼스 신발 놓고 이제 기후의 심각성을 이렇게 알리는 이 퍼포먼스나 혹은 다른 학교에서 했던 전철역 홍보, 그다음 포스터 전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좀 그 퍼포먼스나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보드게임 개발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보드게임으로 이제는 수업을 개발하기 전에 그냥 보드게임 가지고 놀면서 보드게임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게 재밌는지. 이렇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확 차이가 나요. 아이들은 배우는 과정이라서 좀 더 사고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좀 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는 것들도 학습 과정 능력에서 생각하는 힘을 생각하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기후 교실을 준비했고요. 이거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환경운동가의 만남을 했었는데 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환경운동가가 말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게 잘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프로젝트 하는 기간 동안에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용어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40분으로 계획했던 수업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프로젝트의 힘인 거예요. 프로젝트는 사실은 넓이보다 깊이거든요. 하나를 깊게 탐구하면 그 탐구할 수 있는 탐구력이 다른 수업에도 이제 이어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가의 만남에 되게 뜻깊었던 거는 아이들이 사전에 이제 질문지를 좀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아이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지구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환경운동가가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은다면 충분히 지구는 지킬 수 있다 하니까 아이들이 막 되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 게 지구를 지킬 수 있구나라는 거. 또 하나는 이렇게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 어느 날은 나라가 개인 1인당 한 달에 살 수 있는 소고기의 양을 정해줄 수 있는 날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확
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더 크게 지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그런 대통령 뽑으면 되겠네요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결과로 아이들이 에코 어벤져스 그 활동 보고를 하고 에코상, 그린피스상, 그레타 툰베리상 이런 걸 좀 실천한 만큼 좀 프로젝트 매니저가 계획해서 좀 줬고요. 그다음에 이런 칫솔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서 이제 평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에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실제로 학습 실제로 뭐 성적표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프로젝트 수업 기간에서 평가는 요즘 과정 중심 평가 많이 하는 것처럼 수시로 이루어져요. 아이들이 수업한 걸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평가는 다음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하는 추진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꾸준히 관찰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에서 관찰 평가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팀 다니면서 아니면 전체 교사가 프로젝트 관찰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피드백을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관찰하고 피드백 주고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어떤 결과물 평가를 보고 또 피드백 주고 이렇게 피드백을 교사가 계속 줘야지만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되고 아이들도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평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프로젝트 학습에서 지필 평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라는 거는 지식, 기능, 태도의 종합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권 재판 프로젝트를 했으면 너라면 이 사람을 유죄로 할 건지 무죄로 할 건지 한번 논설문을 한번 써봐라. 이런 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문화재 해설사 프로젝트라면 문화재 해설사 자격 필기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면접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문제연구소라면 지역문제연구소 이제는 활동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박사로 승진할 거다. 그래서 박사 시험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실제로 지필평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 뭐 시험도 보고 제가 자격증을 엄청 많이 줘요. 프로젝트 하면 뭐 대통령 당선증도 주고 그다음에 쇼호스트 자격증도 주고 축구 심판 자격증도 주고 이런 가이드 자격증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재미있게 내용도 이렇게 지필평가로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문제연구소 아까 한 것도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박사로 승진할 거다 해가지고 지역문제와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낱말이나 개념들을 정리해서 시험을 봐서 통과한 친구들에게는 박사 배지를 줬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박사예요. 저 통과했어요. 안 물어봤는데 지나갈 때마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고요. 평가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학생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학생이 설명하고 학생이 써야지만 교사가 관찰평가로 관찰할 수 없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 방법 중에 질적인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성찰 일기예요. 좀 어려운데 학습 일기로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어떻게 수업했는지 자기 평가도 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새로 알게 된 거, 앞으로 내 생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적용할 건지, 그리고 이제 동료 평가. 이 동료 평가 보면 깜짝 놀래. 얘가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팀끼리 많이 싸웠구나. 이런 팀 다이나믹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찰 일기는 그냥 편하게 아이들에게 학습 일기야 라고 하고 한번 전체 과정을 돌아보면서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프로젝트 학습이나 혹은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수업에서도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성찰 일기에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찰일기를 쓰라 그러면 결과 발표한 것만 쓰거든요. 결과 발표해서 너무 막 떨렸다, 뿌듯했다. 그게 아니라 그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안했고,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서 활용했는지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에코 어벤져스 활동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 내가 뭘 배웠냐. 어떤 애는 많은 것을 알았다. 환경이 심각한지 알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쓰고 추상적으로 써요. 근데 추상적으로 쓰지 않고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뭘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리하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를 좀 써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는 4번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생활과 연계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에코 어벤져스를 어떻게 활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런 애는 없더라고요. 요것만은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팀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서로 이제 평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쓴 성찰일기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항상 성찰일기 딱 아이들이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가기 전까지 이걸 읽고 싶어서 막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배움이 있었지? 이 수업 정말 잘 됐나? 수업 평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좀 내용을 보면 이러다가 정말 지구가 좋아질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지구가 점점 좋아지는 게 있어서 자꾸 하게 된다. 예전에는 환경 공부를 할 때 신경 썼다가 까먹었는데 지금은 자꾸 지구를 위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국민이 노력하는 것보다 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을 잘 쓰는 게 더 한 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앞으로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겠다. 이제는 저절로 불을 끄고 코드를 뽑게 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애는 되게 훈훈한 걸 썼어요. 뜩쌤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업을 준비해줘서.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찰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배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교사가 추가로 이야기할 건 없는지, 혹은 좋은 성찰일기면 아이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찰일기를 통해서 배움을 좀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찰일기는 프로젝트 학습과 찰떡궁합이고, 이런 학생의 역량, 성장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고, 팀 활동도 평가하고, 교사의 자기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연수를 하다 보면 항상 이걸 놓치는데요.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성적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PBL 수업을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데 프로젝트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그냥 하는 것보다 프로젝트 수업은 어떤 거야 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프로젝트 수업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는 이러기 때문에 필요해. 그래서 이 과정은 이렇고, 여러분의 역할은 팀을 구성해서 정보를 찾고 스스로 하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아이들도 되게 프로젝트가 좋은 거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이들도 좀 선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부모들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 프로젝트 학습한다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학부모 총회 때 저는 꼭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통신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됐는지도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들도 선생님이 요번에 교과서를 요걸로 다루지 않아도 요 수업을 통해서 하셨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교과서 안 나갔는데 이거 수업 안 한 거 아니에요? 라는 오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시로 프로젝트가 한 달에 사이즈 큰 거는 한 번씩 하니까 수시로 카페나 밴드에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활동 장면이나 아이들 그 성찰 일기도 같이 공유하기도 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댓글을 달면서 응원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수석교사를 해서 전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하니까 학교 신문에도 학년 프로젝트 한 걸 이렇게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공유하는 게 학생들끼리의 공유도 중요하고, 학부모나 다른 그
학급의 공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그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되게 의식하면서 더 좀 완성도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평가인데요. 프로젝트 수업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의 성찰 일기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자기 평가표를 종합해서 그 학부모들이 되게 궁금해할 프로젝트 성적표를 만들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어떤 역량 중심으로 그 성적표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만약 내가 의사소통을 되게 중요시 여긴 수업이다. 그럼 의사소통을 좀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성적표를 뭐 가장 잘한 건 A, 중간 B, C지만 좀 잘한 애는 A 플러스, 보통은 A, 다른 건 A 마이너. 그러면 그 어떤 거는 의사소통 능력이 되게 좋은데 어떤 애는 정보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럼 학부모들도 이걸 보면서 아이들의 어떤 역량들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이제 프로젝트 수업의 어떤 입문자한테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되게 제 나름대로 분명하게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뒤에 이야기했던 기후위기 대응 수업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꼭 1년에 한 번씩은 그 환경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를 보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요 시를 보면서 환경 수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지구가 바뀌어지겠냐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 되게 깊게 경험한 프로젝트 수업에서 만난 환경 수업을 했던 학생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지구를 위하고 지구를 위하는 사람, 지구를 위하는 정책을 내는 대통령도 뽑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프로젝트 학습으로 아이들과 재미있게 만나고 또 수업의 보람도 경험하는 그런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수업 따라하기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